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3단원의 첫 번째 시간을 배워볼 텐데요. 경제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고 경제 문제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경제활동의 이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경제활동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보는 파트야. 자,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자, 재화라는 건 물건이야. 그냥 요거는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만들어진 것들 있잖아. 생산품들, 그런 것들을 보고 모두 다 재화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감을 주는 편의를 제공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같은 것들을 보고 서비스라고 불러요. 자,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첫 번째 뭐라 부르죠? 생산이라고 불러요. 자, 만들어내는 게 생산이야. 두 번째는 생산을 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분배라고 불러요. 자,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마트 가서 물건을 사겠죠. 그 사면서 돈을 주는 행위를 보고 뭐라 부른다? 소비라고 불러. 자, 경제활동은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 생산, 소비, 분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대상은 재화인데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해주는 구체적인 뭐가 있는 형태, 모습이 있는 형태를 보고 물건이라 불러요. 물건이고 그걸 재화라 불러요. 서비스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해주는 가치 있는 어떤 행위를 보고 뭐라 불러?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행위 자체를 서비스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산, 분배, 소비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로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생산, 소비, 분배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은 재화와 서비스를 뭐 하거나 만든다, 메이크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게 그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상품을 뭐 하는 거? 만드는 거, 또는 상품을 운반해서 저장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송이거든요. 운송업이죠. 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노동은 여기 있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죠?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행동을 보고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생산에 참여했죠. 그 참여한 뭘 받는 활동? 대가를 받는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생산하게 되면 월급을 받겠죠. 자, 대표적으로 생산 요소라는 게 있는데 생산 요소가 크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자, 생산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요소거든요. 첫 번째가 노동, 두 번째가 토지, 세 번째가 자본입니다. 자, 노동, 토지, 자본으로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다. 노동,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취업을 했을 때 제공하는 노동이 되겠죠. 자, 토지는 어떤 회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한다. 그럴 때가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은 돈이잖아. 그래서 어떤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자기 기업을 크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거기에 투자를 할 사람들은 투자를 좀 해주세요. 그럼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토자, 이게 생산 요소고요. 이 노토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회사가 지불하겠죠. 기업이. 그 대가가 바로 뭐냐면 임금, 지대, 이자예요. 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 토지의 대가는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 활동을 보고 뭐라 부른다? 분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월급을 받았다. 요게 대표적인 무슨 활동이 된다? 분배 활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시를 꼭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월급을 분배받았어. 임금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마트에 가서 쇼핑 같은 걸 하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걸 보고 소비라고 불러요.
재화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원비 내고 학원 수강 듣고 있는 것도 소비고요. 여러분 친구랑 뭐 인생 네컷 가서 사진 찍고 돈 내는 것도 뭐다? 소비다. 돈을 내는 활동을 전부 다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지 구입은 재화를 구매하는 거고요. 인터넷 강의 수강은 서비스를 뭐 하는 거죠? 소비하는 게 되겠죠. 자, 생산, 분배, 소비가 있고 생산은 어떤 예시? 분배는 어떤 예시? 소비는 또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생산과 소비는 아마 잘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 분배 있죠. 이 분배가 무엇을 받는 건지를 잘 기억해야 돼.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 걸 보고 뭐라 부른다? 분배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요소와 분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노동은 인간의 그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능력. 자, 그걸 제공하면 대가는 누가 뭘 받는다? 임금을 받는다. 자, 토지, 생산에 필요한 자연 환경과 각종 자원인데 그걸 제공하고 땅값, 지대를 받는다. 자, 자본을 투자하면 그 자본 투자한 만큼의 뭘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심화로 보면 자, 노동, 자본, 토지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 여러분들이 일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주는 거죠? 회사에게 주겠죠. 기업에게 줍니다. 자, 가계가 기업에게 주는 게 생산 요소예요. 자,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건 노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업에. 이해되겠죠? 네. 그 다음에 토지도 집이 가지고 있는 땅을 기업에게 주는 거고 자본 투자도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돈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임금, 지대, 이자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기업이 누구에게 주는 거다. 가게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다. 자, 요 개념입니다. 자, 회사가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거죠. 회사가 땅을 빌렸잖아, 개인한테. 그러면 그 땅값을 줘야 되겠죠. 또 회사가 돈을 투자받았으니까 그만큼의 뭘 줘야 되겠죠.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뒤에 가서 나오니까 뒤에 가서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경제 주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은 생산, 소비, 분배가 있고 그럼 이 생산, 소비, 분배를 주로 담당하는 주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계, 기업,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계입니다. 자, 가계는 재화 서비스를 뭐 하는 주체예요?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건 만들지 않잖아. 그냥 집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러면 소비하는 주체고 또 가정에서 저축도 하고 국가에 모두 납부하는 존재다. 세금도 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은 뭘 하냐면 재화 서비스를 주로 뭐 하는 주체다? 생산하는 주체다. 이 생산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윤이에요. 이윤은 뭐냐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한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료는 값싸게 제공하고 비용은 비싸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이제 매년 새 제품 만들 때 물건 값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있겠죠. 맞죠? 그리고 원자재는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기업도 국가에 뭘 납부하는 존재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 이 정부가 있는데요. 정부는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이면서 다 뭘 받아서 운영을 하죠? 세금을 운영합니다. 세금으로 무엇을 생산하냐면 요거 별표인데요. 공공재라는 것을 생산해요. 공공재라는 것을 생산하는 주체가 정부다. 이렇게 되겠죠. 공공재는 어떤 거냐면 일반 재화인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일반 재화 서비스는 돈을 내는 사람한테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누구나 공공의 재화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3단지 공원 같은 게 있거든. 3단지 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없죠. 그리고 3단지 공원에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진 않잖아. 그래서 누구도 들어갈 수 있고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전부 다 무슨 재라 부른다? 공공재라 불러요. 이 공공재는 나라에 꼭 필요한 이런 공공재인데 뭐 무료로 하니까 기업들이 만들어 줄 필요가 없지. 기업들은 돈을,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공재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기업들이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공재 뭐 대표적으로 국방이나 치안, 뭐 보건소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뭐 항구, 항만, 뭐 공항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주어야지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도 엄청 비싼 것들이고, 맞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내 뭘로 만들어 준다? 세금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뭐 항만이나 공항 이런 것들은 이용할 때 이용할 때 이용료를 조금 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의미에서 보면 공공재라는 재화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정확히 말하면 국방, 치안, 뭐 보건소, 군대, 경찰 이런 것들은 공공재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를 만드는 주체는 어디였다?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 주체 간에는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가게입니다. 가게는 뭐의 주체였죠? 소비의 주체예요. 가게에서 기업에게 뭘 주냐면 노동, 토지, 자본 같은 걸 주고 있죠. 이 노동, 토지, 자본은 실물 자산이라고 불러요. 실물 자산. 돈이 아니죠? 실물이 실제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무슨 요소였어요? 생산 요소였죠. 그럼 생산 요소를 받았으니까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 세 가지가 뭐다? 임금, 지대, 이자다. 요거는 월급이니까 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화폐예요, 화폐. 요거는 화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뭘 담당했었고? 생산을 담당했었고, 세금을 다 내고 있죠? 세금을 내는 곳은 다 어디다? 정부에 내고요. 이 정부는 가게와 기업에게 무슨 재를 제공한다? 공공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구입하면 이제 상품의 구매 대금을 줘야 되겠고, 물건을 구입한 대가로 뭘 주겠죠? 돈을 낸 대가로 재화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죠. 일종의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이 우리 가게가 되겠고 우리 학원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나라에 세금 내고 우리 학원도 나라에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게 경제 그 주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파트였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바람직한 합리적인 소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기회비용과 자원의 희소성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거 볼 건데, 이제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할 건데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단원이고, 이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고려되어야 될 대상이 자원의 희소성이거든. 자, 일단 우리의 욕구는 굉장히 무한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요. 막 돈을 막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벌고 싶고 막 그러겠죠. 자, 근데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뭐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누구나 뭐 차은우 같은 남자친구 막 갖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차은우가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차은우라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현상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자원의 희소성이라 불러요. 이 자원의 희소성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원의 양뿐만 아니라, 자, 양도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자, 뭔가 희소성이 있는 자원은 대표적인 자원이 석유가 있거든. 석유는 전체 지구에 양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석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야. 양은 되도록이면 뭐하고,
적고 가치는 되도록이면 뭐? 높은 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이 돼야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라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흑백 TV는 희소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 흑백 TV는 양은 적죠. 근데 가치는 높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흑백 TV 같은 것들은 희소성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또 희소성이 있냐면 다이아몬드 생각해보세요. 다이아몬드 굉장히 양이 적죠. 그리고 값어치도 되게 높잖아요. 보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도 이 희소성이 높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뜻이 되겠죠. 결국은 이 자원의 희소성이 자원에 뭐에 영향을 준다?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게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을 보면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항상 놓이게 되는데 그 놓이는 이유가 뭐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한정된 자원을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이 가격으로 결정해서 지금 경쟁 중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제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희소성이라는 내용이 무엇이고 희소성이 있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희소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뭐 영원히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원도 있어요. 과거에는 깨끗한 물이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물을 사서 마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깨끗한 물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는 돈을 내고 생수를 사 먹어야 된다. 그러면 물 같은 것은 희소성이 뭐 하다가 없다가 생겨버린 사건이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뜻이고요. 자, 이 에어컨인데 무더운 열대지방에서는 에어컨의 양이 많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에어컨의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면 추운 극지방에서는 에어컨의 양이 적더라도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정적으로는 희소성은 가치야, 가치. 양과는 관계가 없어. 물론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마 희소성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양이 적고 가치가 높은 것에 희소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돼요. 아셨죠? 희소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두 번째. 이게 정말 어렵거든. 기회비용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포기가 발생한다. 선택과 포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선택을 했을 때의 만족감, 요게 편익이라고 부르는데 선택한 것에 만족감이 있겠죠. 만족감. 우린 나중에 이걸 편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에 비해서 값어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요렇게 돼야지 무슨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포기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선택을 한 개를 하면 포기는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나 기회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야. 기회비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지금 배가 고파서 음식을 골라야 되는데 김밥이 있고 우동이 있고 뭐 라면이 있다 할게요. 자, 근데 요 세 가지의 가격은 다 똑같다고 합시다. 4,000원은 다 똑같다. 4,000원 아니지 요즘. 한 7,000원 똑같다. 김밥 한 줄 추천 너무 하는가? 어쨌든 다 5,000원이다 합시다. 자, 근데 김밥을 사니까 만족감이 500. 자, 우동을 사 먹었을 때 만족감은 400. 그러니까 라면을 먹었을 때 만족감은 300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김밥을 사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김밥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동하고 라면을 뭐 했어요? 포기했죠. 맞죠? 자, 포기한 것 중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이나 기회의 가치 중에 가장 값어치가 뭐한 거? 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동은 400의 만족감, 라면은 300의 만족감인데 이 중에 큰 것은 뭐니까? 우동이니까 우동의 400 정도가
뭐의 기회비용이다. 김밥 선택의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김밥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얼마다? 400이다. 쉽게 말해서 김밥을 선택함으로써 뭘 포기했다? 우동을 포기했다. 근데 우동의 만족감은 400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김밥의 500 만족감에서 빼면 100이 남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이 남으니까 잘한 선택이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김밥 선택을 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회비용이 다 뭐 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 이해가 안 되면 이 학원에 등원해서 쌤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이 만족감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요거부터 보고 따라서 볼게요. 자, 결국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비용은 내가 물건을 선택할 때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이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비용보다 그걸 샀을 때,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편익인데 만족감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나 무슨 값, 만족감이 되겠죠. 결국은 비용보다는 뭐가 편익이 더 높아져야지 잘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가장 무슨 비용을 내고 적은 비용을 내고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합리적 선택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에 오전에 무엇을 할지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에 가입할 것인가, 학원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드민턴 선택하면 중국어 포기해야 되고 중국어 선택하면 배드민턴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하면 건강을 생각할 수 있고 한 주간에 쌓인 긴장도 풀 수 있다. 또한 돈이 들지 않아서 부모님께 부담도 안 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부담 등등의 이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면 학원에 가면 중국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중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교관을 또 한데 그 꿈을 또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자기가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인 중국어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배드민턴을 선택하는 거고, 중국어를 선택했다면 중국어가 만약에 배드민턴의 선택의 가치보다 요 선택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중국어를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서로는 서로 선택의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쉽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에 한번 빠져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와 친구하고 노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지금 시험 대비 기간이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파악해 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해보고, 세 번째는 대안을 평가해보는데 그건 비용이 얼마고 그건 편익이 얼마고 그건 비용이 얼마고 편익이 얼마고를 판단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을 딱 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해야 되겠죠. 시험 기간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을 줄 알고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성적표 받아보니까 개판이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 방식과 경제 체제예요. 자,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는 세 가지의 경제 문제가 있는데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할 때 어떤 걸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분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월급을 줄 것인가,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제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걸 보고 경제 체제라 불러. 대표적으로 시장이 결정할 것인가, 국가가 결정할 것인가, 이걸 두고 고민을 하는 걸 보고 경제 체제라고 불러요. 더 정말 쉽게 말해서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인데, 자,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해줘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결정할 수도 있고, 누가 결정할 수도 있다? 국가가 결정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또 말하는 시장은 마켓, 그 마트예요, 마트. 알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기계로 생산할 것인가? 사람의 손으로 생산할 것인가? 그걸 누가 결정해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월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것들 누가 결정하냐 이 말이죠.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등장하는 게 경제체제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 우리나라는 크게, 전 세계는 크게 시장경제체제라는 게 있고 계획경제체제라는 게 있어.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에 기초해서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게 시장경제예요.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야. 얼마나 생산할까 사장님이 고민하다가 가격을 딱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가격이 있고 저렴하게 하니까 많이 사고 가격을 비싸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렇게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해라 이거죠. 나라에서 뭐 얼마 만들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경제체의 장점은 뭐냐면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으니까. 가격으로 분배.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비싸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비싸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비싸도 살 수 있는 사람부터 이 값어치 있는 재화를 빨리빨리 사서 이제 분배를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단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비싼 거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사고 저렴한 거는 돈 없는 사람들만 사게 되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너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고. 자, 이런 경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라. 국가가 해결해라 라고 하면 무슨 경제체제다? 계획경제체제예요. 뭐 나라에서 뭐 삼성 넌 핸드폰 몇 개만 만들어, 뭐 LG 너는 모니터 몇 개 만들어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걸 보고 계획경제라 불러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 하지만 내가 열심히 만든 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의욕이 굉장히 뭐한다? 저하되고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이 막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더 많이 잘 나오면 월급을 더 주겠다. 이게 시장경제체제예요. 근데 막 정해진 만큼만 하세요라고 지시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뭐다? 계획경제다 이거지. 그래서 시장경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계획경제는 노력해도 돈을 많이 못 받고 한정된 돈만 받는 게 바로 계획경제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에다가 뭐를 합치고 있다? 계획경제를 합쳐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기업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생산량을 늘려야겠어. 사장님이 정했죠? 당연히 이건 뭐다? 시장이다. 자, 국가 보이니까 당연히 계획경제겠죠? 계획경제. 지들이 정하는 거야.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거지. 3번, 올해는 내 땅에 감자 대신 고구마 심어야지. 기분 좋나 봐. 시장이죠. 그 다음 4번, 국가에서 올해는 배추만 심으래. 이런 나라가 있나? 이게 계획경제가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1, 2, 3, 4로 시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체제인가? 볼게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랑 계획경제를 합치고 있거든. 그래서 현실경제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특성을 뭐 하고 있다? 혼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조항이 시장경제고 어떤 조항이 계획경제인지가 나와 있어요. 자, 119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무슨 경제체제고 시장경제체제고, 이를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과 그 다음에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파트가 무슨 경제예요? 계획 경제 파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장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자기들이 권력을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다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도 우리 정부도 뭐 하고 있다?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규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독과점이 있겠죠. 독과점. 뭐 불법적으로 뭐 몇몇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있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 국가에서 규제로 나설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 파트가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뭐 선택도 나오고 생산 분배 소비도 나오고 이런 시장 경제, 계획 경제 나오니까 꼭 잘 보시고 테스트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채점하는 것도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